인도네시아가 다시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과의 협력에서 연이어 분담금을 미루고 약속을 지키지 않던 그들이 이제는 마치 목숨줄을 잡듯 KF-21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시제 5호 기인도를 조건으로 무려 900억 원이라는 거액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단순히 계약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 체면과 군사적 신뢰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사정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한국산 무기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국의 오판을 만회하려는 몸부림. 그 배경에는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선택지를 가질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태도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약속, 불이행, 분담금, 미납, 그리고 책임 회피로 얼룩진 인도네시아와의 경험은 이미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억 원이라는 금액조차도 한국의 마음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으며 굳이 인도네시아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요청은 더 이상 특권이 아닌 수많은 고객 중 하나의 주문일 뿐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내부의 상황은 더욱 참혹합니다. 국회의원 580명에게 지급된 주택수당과 출장수당이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최저임금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은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카르타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의회 건물 방화, 약탈, 사망자 발생까지 이어진 대규모 폭동은 국가 통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했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존망이 걸린 군사적 체면, 그리고 최소한의 국제적 신뢰를 되살리려는 마지막 시도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금액은 약 530억 원, 남은 금액은 약 500억 원. 이 돈만 채워지면 시제기의 인도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를 곧바로 허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이미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타진하고 터키의 칸 전투기와 1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된 행보 속에서 과연 인도네시아의 의도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협력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의 손으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왜 그들이 한국의 KF-21을 붙잡으려 하는지 선명히 드러납니다. 국가 경제는 흔들리고 사회적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고액의 특혜 수당이 드러나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넘어 폭동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건물이 불타고 약탈이 일어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혼란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택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적 체면을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KF-21 확보입니다. 무너져가는 내부 신뢰를 외부 협력을 통해 보완하려는 처절한 시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선택한 카드는 외부 무기 도입, 그 중에서도 한국의 KF-21이라는 상징적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호화수당에 분노한 것이지 전투기 도입 여부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채 방산협력으로 체면을 지키려는 행보는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길을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군사적 신뢰도는 이미 국제적으로 크게 추락했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KF-21 참여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는 KF-21 시제5기 확보가 자국 전투기 개발의 진전을 의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통한 도약을 기대하는 목소리였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김치국 마시기 불과하다는 평가, 즉 아직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이미 배부르다고 착각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타진하고 터키와 칸 전투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을 흔드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물론 다른 파트너 국가들도 인도네시아를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선택은 군사적 합리성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칸 전투기 계약만 봐도 개발이 채 완성되지 않은 기체를 42대나 무려 10조 원 규모로 계약했습니다. 단 2번의 시험 비행만 마친 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한다는 결정은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쇼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2012년 KF-X 프로젝트 공식화 이후 10년 넘게 안정적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미 복자형 시제기에 해외 VIP들이 직접 탑승하며 도입 준비가 진행될 정도로 신뢰성을 입증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더욱 모순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처한 현실은 명확합니다. 내부는 혼란과 분노로 들끓고 외부에서는 신뢰가 바닥난 상태.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KF21 협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변덕을 받아줄 이유가 없고 협력의 주도권은 철저히 한국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 계약은 인도네시아의 이중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개발이 완성되지도 않은 기체에 시험 비행을 고작 2차례 거친 수준에 불과한 무기를 무려 42대, 10조 원 규모로 계약한다는 것은 합리적 군사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결정이었습니다. 국내 혼란을 외부 치적으로 덮으려는 얄팍한 계산, 그리고 한국과의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시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이런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군사 강국들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의도를 간파했고 무엇보다 한국은 그간의 경험으로 인도네시아의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012년 KFX 프로젝트로 공식화된 이후 10년 넘게 단 한 차례의 좌초 없이 안정적으로 개발이 이어졌습니다. 기체 형상부터 스텔스 설계, AESA 레이더와 같은 첨단 센서, 그리고 자동화된 조립 공정까지 KF21은 이제 단순한 시제기가 아니라 양산과 실전 배치를 앞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폴란드 등 주요 국가의 VIP 인사들이 직접 시제기에 탑승하면서 도입을 검토한 사실은 KF21이 단순한 개발 중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한 무기체계임을 증명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결국 국제사회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칸 전투기는 아직 그림자에 불과하고 중국의 전투기들은 여전히 품질 문제와 기술적 의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런 불안정한 옵션들에 눈을 돌린 사이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KF21은 이미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잠재적 도입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기 선택을 넘어 국제 전략의 판도를 바꾸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양다리를 걸치는 동안 한국은 훨씬 더 강력한 협력 파트너들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KF21과 한국산 항공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협상에서 우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지분은 줄어들고 영향력은 희미해졌습니다. 뒤늦게 분담금을 납부하며 KF21 시제기를 확보하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손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협력의 무게추는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다시 거론한 잠수함 사업은 한국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였습니다. 이미 세 척의 한국산 잠수함을 운용하며 기술력을 직접 경험한 바 있지만 과거 계약금조차 내지 않은 채 지연과 불이행을 반복한 전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닌 정식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에게 깊은 불신을 남겼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협력을 요청한다고 해서 한국이 곧장 수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리를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 각국은 한국산 무기체계의 실전 성능을 눈으로 확인한 뒤 앞다투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KF21에 이르기까지 한국산 무기는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비용으로 선택받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내부에서는 자급자족이라는 정치적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자국 생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포탄은 한 발당 약 50만 원이지만 독일에서 자체 생산하려는 포탄은 무려 1천만 원에 달합니다. 20배에 이르는 차이는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이미 게임이 되지 않는 격차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독자 노선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고집했지만 인플레이션과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6.25 전쟁을 거치며 축적한 탄약 생산 능력을 끊임없이 고도화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공급망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 실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독일과 프랑스가 아무리 자급자족을 외쳐도 현실에서 한국산 무기를 외면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네시아조차 이런 흐름에 다시 편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타르를 통해 200억 원 규모의 소구경 탄약 공급 계약을 한국과 체결한 것입니다. KF-21 분담금 미납, 잠수함 계약 불이행 등으로 신뢰를 잃은 전력이 있기에 이번에는 선입금 조건까지 충족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협력을 내주지 않습니다. 모든 계약에서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신뢰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감내해야 할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잠수함과 탄약 계약에서 드러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갑의 위치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다시 협력을 구걸한다 해도 주도권은 결코 인도네시아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좋은 대안, 더 안정적인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진 국가가 되었고 인도네시아는 그 선택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산 무기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계기였습니다. 전장에서 입증된 성능,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은 유럽 각국이 한국을 바라보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서 신속히 도입되었고 FA-50 훈련기와 경공격기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KF-21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만 주목받던 기체가 이제는 유럽과 중동에서까지 실질적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독일은 무려 22조 원을 투입해 포탄 235만 발을 주문할 계획을 밝혔지만 자국 생산의 한계로 단가는 터무니없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안정적인 대규모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간에 대량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의 생존 능력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결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KF-21은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카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흐름은 동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 블록 3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다른 안정적 파트너십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 자본을 앞세워 방산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제공국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필리핀 역시 자국 최초의 잠수함 도입 후보로 한국산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FA-50 전투기 도입 경험을 통해 한국 무기의 실용성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더 이상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사업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KF-21을 독자 브랜드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동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가 동시에 그 수요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협상에서 가질 수 있는 여지를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인도네시아의 지분과 분담금이 사업 성패를 좌우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가능성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에서 경쟁적 긴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협력 의지를 보인다 해도 한국은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선택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는 세계적 무기체계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는 한국 방산산업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KF-21의 미래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한국 방산산업의 세계적 도약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천의 카이 현장에서는 하루에 여러 차례 시험 비행이 이어지고 있고 각 시제기는 수천 개의 센서를 장착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상에 전송하며 정밀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라 곧바로 양산 체계와 연결되는 과정으로 이미 한국은 양산 기체의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한국 공군에 인도되어 실질적 전력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매달리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KF-21은 단순한 협력 대상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무기체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은 현재 블록 1, 블록 2 단계를 거쳐 블록 3로 진화하는 개발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본적인 공대공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로 시작했지만 블록 2에서 공대지 능력을 강화하고 블록 3에서는 6세대 전투기로 불릴 만큼 첨단 기술이 집약됩니다. 특히 플라즈마 스텔스, 인공지능 기반 전장인식, 유무인 협업체계는 KF-21을 기존 전투기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ADD는 이미 KF-21이 F-35급 성능에 도달했으며 블록 3단계에서는
F-22 랩터와 대등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불과 10년 만에 한국이 전세계 항공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항공 엔진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전투기용 엔진을 만든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소수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6번째로 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설계를 자체적으로 완료했고 실증 시험까지 성공했습니다. 이 엔진은 무인기에 실제 탑재되어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나아가 8,000파운드급 고출력 엔진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초정밀 압축 설계와 고온 고압을 견디는 기술을 국산화한 것은 단순한 진보가 아니라 방산 주권의 획득을 의미합니다. 미국산 엔진에 의존할 경우 고장이 나면 수개월간의 대기와 외국 기술진이 필요했지만 한국산 엔진은 즉각적인 수리와 부품 조달이 가능해 전력 유지 측면에서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엔진은 단순히 전투기뿐 아니라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꼬리 날개가 없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가 이미 500파운드급 엔진을 탑재해 실증에 들어갔고 8,000파운드급 이상의 출력으로 확장 가능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곧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KF-21 블록 3화 동시에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양쪽에 동일한 핵심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 생산국을 넘어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전투체계 설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스텔스 기술 역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체 형상 설계는 이미 미국 F-22와 유사한 엣지 구조와 직선 회피 구조를 채택했고 광범위한 레이더 흡수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내부 무장창, 첨단 센서, 국산 AESA 레이더는 모두 한국 기술로 개발되어 F-35보다 한 발 앞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과 메타물질 기반 전파 흡수 기술은 아직 미국과 중국에서도 그런데 한국은 반도체와 신소재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 양산 적용을 목표로 한 구체적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국제방산업계는 충격을 받았고 일본과 중국 언론조차 한국의 행보를 현실적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블록 3 개발 계획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합참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200대의 KF-21 블록 3을 공군에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와 결합된 유령 편대를 구성해 중국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실제 전력으로 이어집니다. 즉, 한국은 단순한 방어 개념을 넘어 선제적 제압 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조차 왜 주변국들이 한국 전투기에만 눈을 돌리는가라는 자조 섞인 보도를 내보내며 그 위협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분담금 지불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했지만 이제 한국은 유럽, 중동, 동남아의 다수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이미 적극적으로 한국산 항공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수출 계약 체결 단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분담금 납부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은 그들의 태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카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을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닌 새로운 기술 질서를 만드는 선도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도 아직 실전 배치 가능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독자 전투기 개발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F-21은 단순히 한반도 안보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동아시아와 유럽, 중동의 전략 균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KF-21의 등장은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시제기에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려는 이 속도, 독자 엔진 개발과 스텔스 기술 내재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성과는 한국을 무기 수출국에서 전략 무기 설계국으로 도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매달려도 이제 협력의 주도권은 한국의 손에 있습니다. 세계는 KF-21을 통해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안보 질서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KF-21은 더 이상 하나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놓은 역사적 답변이며 동시에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자주 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KF-21은
그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